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어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봄날 아침. 이하윤은 언제나처럼 요가 스튜디오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20대 후반, 작지만 단단한 체구. 그녀의 스튜디오는 번잡한 도심과는 거리가 있는 마음의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은은한 아로마 향과 차분한 음악이 공기 중에 번져 있었고, 햇살은 창을 타고 내려오며 따뜻한 기운을 더했다. 어서 오세요. 하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넨 쪽은 위유의 인물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 정장 대신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은 노년의 신사.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혹시 여기 초보자 요가반 맞습니까? 네, 맞아요. 혹시 김준석 님이신가요? 며칠 전에 전화드렸었지요. 김준석, 올해 71살. 한때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교수였고, 퇴임 후에는 한적한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고, 딸은 결혼 후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다. 병원에서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는 권유에 따라 용기를 내어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그는 스튜디오의 따뜻한 분위기와 젊은 강사의 환한 미소에 순간 어색함을 잊었다. 그러나 동시에 속에서는 묘한 불안함이 일었다. 내 나이의 요가를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지만 그 불안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서서히 대체되어 갔다. 수업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매트 위에 앉은 하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했다. 편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수강생들은 각자의 리듬대로 호흡하며 자세를 맞췄다. 준석도 뒤따랐지만 몸은 생각보다 뻣뻣했고 무릎과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나 하윤은 다그치지 않았다. 김 선생님, 지금처럼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요가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 누구도 최근 몇 년간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강사라는 직업적 친절일지라도 그 진심 어린 눈빛의 준석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수업이 끝난 뒤 수강생들은 하나둘 스튜디오를 나갔다. 준석은 물병을 챙기며 천천히 일어섰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몸은 살짝 지쳐 있었지만 오랜만에 운동했다는 성취감이 그를 감쌌다. 하윤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처음 치고 너무 잘하셨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준석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하윤 선생. 그는 그렇게 말하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문 앞에서 정리 중인 하윤의 모습. 머리를 말아 올리고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자세에서 무언가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밤 준석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요가라는 걸 했다.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웠는지도 몰랐고 숨쉬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젊은 강사의 말투와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랜만에 뭔가 산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햇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생각보다 몸이 뻐근했지만 어제 느낀 기분이 아련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운동복 비슷한 것을 꺼내 들었다. 오늘도 한번 가볼까. 그날 이후 김준석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윤도 그런 그를 특별히 챙기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 살짝 그의 자세를 손보아 주거나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곤 했다. 수많은 수강생들 중 하나였지만 이상하게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별표 공기 별표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서서히 아주 조용히 둘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요가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김준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처음 며칠은 몸의 뻣뻣함과 생소한 동작들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그 기다림의 본질은 단순히 운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이하윤은 언제나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조금 뻐근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어제보단 나아진 것 같네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요. 그녀의 말투는 늘 일정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무엇인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마도 준석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호흡과 균형이었다. 하윤은 수강생들에게 말했다. 요가는 움직임보다 호흡이 먼저예요.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고 내쉬느냐에 따라 자세도 마음도 달라지죠. 준석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도 모르게 기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고 가슴과 배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작은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숨 쉬는 법을 잊고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정말 살아있었던 걸까? 운동이 끝난 후 그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섰다. 하윤이 다가와 물었다. 힘드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좀 놀랐어요. 처음이 힘들죠. 그래도 김 선생님은 꾸준히 오셔서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말끝에 웃음을 붙였다. 그 웃음에 준석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젊은 사람에게 미소를 받는 일이 이렇게나 생기를 줄 수 있는 일이었을까. 며칠 후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요가 외에도 간단한 명상과 대화 시간을 포함한 내면 치유 클래스. 하윤은 각 수강생들에게 명상 후 짧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신의 감정이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수업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윤의 말에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했고 중년 여성은 가족 문제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차례는 김준석이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는 처음에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 살아온 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잃은 것도 많고요.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계속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그 후로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식으로 살아왔어요. 누가 물으면 잘 지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 감정 없이 살아온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하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요즘엔 좀 다릅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와 낯선 사람들과 숨을 맞추고 낯선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네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랍고도 반갑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 순간 준석은 자신이 오랜만에 인간답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만히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더 큰 위안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스튜디오 문 앞에서 하윤이 먼저 말을 걸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셔서요. 제가 고맙지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사실 매번 가르치기만 하다가 오늘 같은 시간은 처음이에요. 김 선생님 이야기, 제 마음에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담백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준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언젠가 차 한잔 하실래요? 요가 말고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하윤은 놀란 듯 잠시 정적을 가졌다. 그리고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요가 외에 다른 호흡도 한번 맞춰봐야겠네요. 그날 밤 준석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액자를 꺼냈다. 아내와 찍었던 마지막 여행 사진.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시작이라면 나쁘지 않지 않겠어?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숨을 쉬는 일이 이렇게나 소중하고 누군가와 숨결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나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이란 걸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김준석은 이전과는 다르게 요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능숙한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다. 여전히 몸은 뻣뻣하고 동작 하나하나가 느렸지만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요가 매트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을 때면 어쩐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공간, 누구도 경쟁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하윤이 있었다. 그녀는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정리하던 중 준석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은 집에 안 가세요? 하윤이 먼저 말을 건넸다. 가긴 가야죠. 그런데 오늘은 좀 앉아있고 싶네요. 여기가 조용해서. 그럼 제가 차 한 잔 드릴까요? 마침 생강차가 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스튜디오 한쪽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생강차의 향이 퍼지고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하윤이 물었다. 대학에서 강의했어요.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한가하게 살죠. 교수님이셨군요. 어쩐지 말씀이 조리 있고 차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에요. 학생들도 떠나고 동료들도 하나둘 은퇴하고 시간이 흐르니 남는 건 추억뿐이더군요. 요즘엔 말 상대가 그리워요. 하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녀의 고백은 준석에게 의외였다. 정고당당하며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도 외롭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고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하윤 씨는 어떻게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준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원래는 체육 전공이 아니었어요. 대학에선 연극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대 위에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를 내려와선 공허하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다스릴 방법을 찾다가 요가를 시작했죠. 재미있네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안정돼 보였는데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사실 전 아직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윤은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까지 오래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도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제 안에 어떤 나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준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윤의 말이 어딘가 아프게 와 닿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금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 지금도 가끔 생각나나요? 가끔은요.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지금의 제가 더 좋아요. 부족하고 흔들려도 이제는 제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석도 그 시선을 따라 바깥을 보았다. 햇살 아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계절은 아직 봄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훨씬 더 깊은 계절 속에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자주 마주쳤다. 수업이 끝난 후 스튜디오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때론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한 선언도, 약속도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둘은 알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스튜디오에 마지막 남은 수강생이 나간 후 하윤은 가볍게 말문을 열었다. 김 선생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요?
예전엔 좀 무표정하고 말도 아끼셨는데 요즘엔 눈빛도 몸짓도 가벼워졌어요. 그런가요? 아마도 덕분이겠지요. 저 때문이요? 이하윤 씨 덕분에 제 하루가 좀 달라졌습니다.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운 느낌이랄까. 나이 들면 그런 거 다 잊게 되거든요. 하윤은 살짝 웃었다. 그럼 제가 선생님의 호흡을 바꿔드린 건가요? 어쩌면 심장 박동도요. 그 말에 하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시간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김준석은 처음으로 침대에 누운 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인가? 아니면 마음이라는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은 이른 봄밤의 공기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4월 중순 스튜디오에서는 야외 요가 리트릿을 계획했다. 서울의 일상에서 벗어나 강원도 인근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요가와 명상, 걷기와 나눔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1박 2일의 프로그램이었다. 김준석도 초대를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다. 이 나이에 함께 다니는 게 민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이하윤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김 선생님, 자연 속에서의 요가는 더 특별해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바람 쐬는 기분으로 다녀오세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겨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들었다. 강원도 작은 펜션에 도착한 일행은 싱그러운 공기와 함께 활기차게 움직였다. 소나무 숲 사이를 걷고 흙 냄새를 맡으며 매트 위에 앉았다. 하윤은 야외 수업을 위해 준비해온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고 수강생들을 이끌었다. 오늘은 자연과 하나 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흙을 밟고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내 안의 숨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준석은 숲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도 들려왔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유연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볍고 평온했다. 하지만 리트릿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오후 늦게부터 흐리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강생들은 급히 매트를 정리하고 펜션 안으로 피신했다. 젖은 신발과 옷을 벗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저녁을 준비하려던 찰나 사고가 벌어졌다. 하윤이 부엌 근처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렀다. 그녀는 크게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삐었나 봐요. 그녀는 의연하게 말했지만 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준석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계단 조심하세요. 앉아 계시고 얼음찜질부터 하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냉찜질을 준비하고 그녀의 발목을 천천히 감싸주었다. 그 손길엔 조심스러움과 따뜻함이 공존했다. 김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니까요. 하윤은 조용히 그의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귀가했다. 남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고 하윤은 발목 부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어 펜션에 머물러야 했다. 준석도 함께 남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펜션 안은 고요해졌다. 창밖으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윤은 불편한 발을 이끌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한 손에는 찻잔,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레 걸었다. 그 모습을 본 준석은 급히 다가가 그녀의 팔을 받쳤다. 왜 혼자 움직이세요? 다친 발목이라면서요. 가만히 있으려니 답답해서요. 차도 한 잔 마시고 싶었고요. 두 사람은 창가 근처에 나란히 앉았다. 불은 꺼져 있었고 작은 무드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참 이상한 하루였어요.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계획도 어긋났고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차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가 오면 짜증부터 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귀하네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윤도 그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깊고 오래된 이야기처럼 진하게 번졌다. 그 순간 하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은 제게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즘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선생님과 있으면 내 안이 고요해져요. 준석은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윤 씨와 있으면 저도 젊어진 기분입니다. 한동안 죽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의 말은 솔직했고 담백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오늘처럼 조용한 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준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하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입술이 닿은 순간 그 공간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나이도, 세대도, 과거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뜨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첫 입맞춤이었다. 마치 둘 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고도 조심스러웠다. 그 밤 펜션의 창밖엔 여전히 바람이 스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바람보다 더 고요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강원도에서의 리트릿이 끝난 후 김준석과 이하윤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말이나 행동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둘 사이의 눈빛, 호흡,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배려가 이전보다 더 짙게 얽혀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요가 수업이 끝난 뒤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스튜디오 마감 후 같이 늦은 저녁을 먹기도 했다. 준석은 하윤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하윤은 준석의 곁에서 세상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조용한 평온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하윤의 스튜디오에 다니던 수강생 중 한 명인 윤재우. 그는 30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하윤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그의 호감에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정한 선을 유지하며 예에 바르게 거리를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재우는 수업이 끝난 뒤 스튜디오 근처에서 하윤이 김준석과 나란히 걸으며 웃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의 손이 잠시 포개졌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뒤를 돌았다. 그 며칠 후 하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윤 씨, 혹시 인터넷 보셨어요? 동료 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휴대폰을 받아보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제목은 이랬다. 요가 강사 29세, 70대 수강생과 연인 관계, 돈 없는 교감. 본문에는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윤과 준석이 함께 걸으며 웃고 있는 모습, 손을 맞잡는 순간. 정확히 얼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각도였다. 댓글창은 차가운 말들로 가득했다. 기괴하다. 아무리 그래도 40년 차이라니 제정신인가. 재산 노린 거 아냐? 진심이면 더 문제지. 미성숙하다. 하윤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이게 현실이군요. 그날 밤 스튜디오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몇몇 회원은 수업 예약을 취소했고 다음 주 스케줄도 예전처럼 가득 차 있지 않았다. 하윤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준석에게도 일이 닥쳤다. 그의 딸 김서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고 차가웠다. 아버지, 지금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는지 보셨어요? 서진아,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겨우 30도 안 된 여자와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신 거 맞아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게 존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해도 아버지만은 이해 못하겠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준석은 오래도록 손에 들고 있던 기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몸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스튜디오를 조용히 정리한 후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다. 예상대로 준석이 도착했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야기 너무 빨리 들켜버렸어요. 응, 나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함께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다. 눈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고민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김 선생님, 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이대로 가면 스튜디오도 잃을 수 있어요. 제 삶도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따님과 갈등이 깊어질 테고요. 나는 괜찮아. 그 어떤 말보다 하윤 씨랑 있는 게 나에게는 소중하니까. 그 마음이 저를 더 힘들게 해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맙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오늘까지만 서로의 하루에 있었던 걸로 해요. 말없이 서 있는 준석. 그의 입술은 몇 번이나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하윤은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빛도 없고 별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오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직은. 며칠이 지났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조용했고 예약표에는 빈칸이 많았다. 하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수강생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눈길이 자주 창밖으로 향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무언가를 피하는 듯. 김준석은 그 이후로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윤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준석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을 받았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중년 여성,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하윤 씨 맞죠? 하윤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서진입니다. 김준석 씨의 딸입니다. 말로만 듣던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다. 하윤은 잠시 말이 막혔다가 조용히 손짓해 안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진의 표정은 냉정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상했어요. 당연히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조용하고 책임감 강하고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무모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요. 저는 김 선생님이 지금도 충분히 신중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와의 관계도 쉽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당신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제 아버지가 딸보다 어린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스럽기까지 해요. 지금 온라인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보셨죠?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스튜디오를 떠난 수강생도 있고 강사 계약도 취소됐어요. 가족들도 걱정하죠. 하지만 그녀는 눈을 뜨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김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분과의 시간이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했어요. 서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걸 이해해달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 관계가 단지 감정적인 충동인지 아니면 정말로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인지 저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아버지께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뜻입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하유는 그 등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며칠 후 김준석도 집에서 따님의 방문을 받았다. 서진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나요? 서진아.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사람과 있으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걸 저도 봤어요. 준석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발 아버지도 그 사람도 너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은 어쩌면 반대가 아닌 간접적인 수용이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있어 마지막으로 다시 숨을 쉬게 해준 사람이야. 그리고 며칠 뒤 하유는 결심을 했다. 김준석을 다시 만나기로. 그녀는 그가 자주 가던 도서관 앞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긴 기다림 끝에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하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가갔다. 김 선생님. 준석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준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나도 매일 그랬어. 그들은 다시 나란히 앉아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온기가 감돌았다. 우리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윤의 물음에 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엇보다도 난 그걸 원해. 그들의 손이 다시 맞닿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손은 따뜻했다. 하윤은 생각했다. 이 사랑이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이 틀린 건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준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둘은 계속 걸어가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함께. 그 말에 준석은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함께.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또 한 번 마음 깊은 곳에 약속을 나누었다.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차가워도 그들만의 온기는 꺼지지 않았다. 사랑은 그렇게 또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어느새 끝자락을 지나고 있었다. 거리에는 연두빛 나뭇잎들이 짙은 초록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졌다. 하지만 김준석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늦은 겨울이 남아있는 듯했다. 하윤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간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도서관 근처 벤치를 산책하며 그녀를 생각하곤 했다. 만나지 않는 날에도 그녀와 나눴던 대화, 손끝에 닿았던 온기, 그리고 그날 강원도의 조용한 밤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은 정리되지 않은 책장을 뒤지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써놓았던 일기장이 한 권 있었다. 노란 비드로 바랜 표지를 손에 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오늘도 당신은 강의하러 나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당신의 찻잔을 닦으며 당신이 돌아올 때의 눈빛을 상상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조용함을 존중하는 사이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준석의 눈에는 아내의 잔잔한 글씨가 점점 흐려져 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받아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부디 외롭게 남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석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조용히 밀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도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날 이후 준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세상의 시선도 딸의 반대도 모두 마음 한켠에 두고 그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지기로 했다. 반면 하윤도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일부 수강생들의 이탈로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새로운 얼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진심과 수업의 진중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었고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 오후 하윤은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평소 잘 오지 않던 나이 지긋한 여성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지난 수업 참 좋았어요.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망설이다가 왔거든요. 하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그러셨군요. 부담스러우시진 않았나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직접 뵈니까 선생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니까요. 선생님의 용기에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에 하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너무 큰 위로가 되네요. 그날 저녁, 하윤은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조용한 북카페를 찾았다. 책장 사이를 거닐다가 문득 손이 멈춘 곳은 늦은 사랑에 대하여라는 책이었다. 책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준석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하윤 씨, 지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함께 저녁 식사하실래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따뜻한 미역국과 보리밥, 조용한 음악. 그곳은 마치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은 봄의 끝자락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읽었어요.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엔 이런 말이 있더군요.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달라고요. 그 말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담담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요. 저도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시선 속에 있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선생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에요. 그들은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다. 둘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소리 없는 약속이었다. 하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정말 숨을 쉬는 것 같다. 처음으로 내 삶을 내 뜻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리고 그 순간 준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들만의 조용한 호흡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 있는 숨결. 며칠 후 김준석은 조용히 딸 김서진에게 연락을 했다.
단호했던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 감정이 섞인 말투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우리 같이 식사나 할까? 알겠어요. 이번 한 번입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식당에 도착했다. 서진은 이미 와 있었고 그를 보며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차려졌지만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준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진아,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다 짐작가요. 그 여자분 이야기겠죠. 그래. 내가 반대하는 건 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하지만 이젠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서진은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다. 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문득문득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윤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말이 없었다. 준석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무 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에겐 처음으로 감정이 다시 피어난 순간이었고 그건 아버지 인생에서 꽤 큰 의미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세상의 시선은 냉정하잖아요.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 말에 준석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아버지도 잘한다. 그렇지만 내 엄마라면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는 걸 기뻐해 줄 사람이야.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말은 서진에게도 예상치 못한 울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끄덕인 채 눈을 돌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석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야. 다만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그걸 허락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한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준석에게는 큰 위로였다. 한편 하윤도 자신의 가족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직접 마주하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부모님과 마주 앉은 식탁 위에서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하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요즘 저와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이 많아요. 71살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고 아버지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졌다. 뭐라고? 너 지금 농담하는 거니? 정신 차려, 하윤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 아빠, 전 정말 진지해요. 그분은 제게 있어 단순한 연인이 아니에요. 제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은 당황하고 분노했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윤은 그 모든 감정을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세상은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삶을 남의 시선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과 있는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희생하는 건 아닐까? 아니요. 그분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제 삶을 보호하려 하고 제가 존중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 저는 처음이에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너와 진심으로 함께하려는 거니? 하윤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를 지지하고 있어요. 조금 늦은 사랑일 뿐이에요. 식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딸을 향한 걱정과 반대를 반복했지만 하윤의 의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하윤은 준석과 벤치에 다시 마주 앉았다. 서진과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면, 모든 것을 조용히 이야기한 후 그녀는 말했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잘 해나가고 있는 거 맞죠? 준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둘은 마치 세상과 다시 한번 조용히 싸우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처럼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아직 흐릿했고 길은 멀고 험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확실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초여름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하늘은 점점 밝아졌고 바람에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김준석과 이하윤의 관계도 그 계절처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더 단단해졌고 주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어졌다. 하윤은 여전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고 준석은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서로 바쁜 일과 중에도 자주 얼굴을 마주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걷거나 소박한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은 작고 조용한 계획을 세웠다. 말이 거창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하고 싶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남양주의 작은 야외 공원이었다. 나무 그늘이 많고 시냇물이 흐르며 사람도 많지 않은 곳. 하윤이 예전부터 마음이 정화되는 곳이라고 말했던 장소였다. 그날 아침 하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함께 소풍 가자는 제안에 응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함께 싸고 돗자리와 책, 간단한 음료를 챙겨 나섰다. 도착한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늘은 맑았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어왔다. 여기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선생님이랑 함께 오네요. 하윤이 웃으며 말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너랑 함께하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아. 두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았다. 도시락을 나눠 먹고 간단한 책을 읽으며 한동안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윤은 마음 깊이 편안함을 느꼈다. 어떤 약속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함께 있는 지금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때 준석이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하윤이 고개를 돌리자 그의 손엔 작고 낡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윤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준석은 상자를 조용히 열었다. 안에는 단순하고 깔끔한 실버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그 속엔 담담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반지 오래된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언젠가 우리가 이 관계를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을 때 내가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하윤은 말이 없었다. 그저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청혼이에요?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이라는 형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눈가가 촉촉해졌고 손끝이 떨렸다. 저 겁나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서로를 아끼고 있지만 나중에 뭔가 큰일이 생기면 제가 선생님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임질 필요 없어.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는 관계잖아. 내가 먼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지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걷자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손 하나고 그 손으로 내 손을 놓지 않는 것뿐이야. 하윤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여전히 단단했다. 그럼 저도 그 손 잡고 있을게요. 결혼이라는 이름보다는 삶의 파트너로. 준석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녀도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반지 매일 낄 수 있을 만큼 편안하네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눈에 띄지 않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 우리 관계도 그런 거잖아. 두 사람은 다시 돗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주변의 소음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하루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완벽했어. 그들은 그날 이후로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만나고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돌봤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하나의 조용한 약속이 생겨났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단단히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관계. 그것이 그들이 바라던 전부였다. 그리고 그 반지는 서로의 마음을 기억하는 작은 표식이 되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매일 함께 숨쉬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반지. 그 반지처럼 그들의 사랑도 그렇게 매일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서울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리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 두꺼워졌다. 김준석과 이하윤의 일상은 여전히 잔잔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매일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윤의 스튜디오는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었다.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회원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보냈다. 몇몇은 그녀의 솔직함과 일관성에 감동받아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다. 선생님,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삶을 지켜가는 모습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한 여성 수강생은 수업이 끝난 후 조용히 하윤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돼요. 김준석 역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딸 서진은 여전히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안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끔은 서진이 하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시죠? 고맙습니다. 하윤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하윤과 준석은 스튜디오를 마감한 후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하윤은 두 손을 호호 불며 말했다. 선생님, 벌써 가을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엔 혼자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네요. 준석은 웃으며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그때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왜 시작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지금은요? 지금은 내 얼굴 떠올리면 오늘 하루도 괜찮겠다 싶어. 그 말에 하윤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어묵 하나를 건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 어묵은 오늘의 보상이에요. 준석은 그 어묵을 받아들며 웃었다. 그들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았다. 매일 똑같은 수업, 똑같은 산책, 똑같은 식사.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근처 공원을 함께 걷고 있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워졌고 하윤은 팔짱을 끼며 몸을 움츠렸다. 춥죠? 준석은 말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짝 걸쳐주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준석은 조용히 말했다. 내 체온이 다 빠져나가도 괜찮아. 너만 따뜻하면 돼. 그 말에 하윤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준석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언젠가 제가 병들거나 예전 같지 않아지면 그때도 이 손
잡아주실 거예요? 준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손이 다 마르고 주름져도 내가 내 손 놓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먼저 놓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졌고 하늘은 더 맑아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스튜디오에 도착한 수강생들은 벽에 붙은 작은 메모지를 보았다. 모든 관계는 계절처럼 흐릅니다. 어떤 사랑은 여름처럼 뜨겁고 어떤 사랑은 가을처럼 조용히 무르익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사랑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윤. 그 메모는 그날 하루 내내 수많은 수강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윤과 준석은 스튜디오 옥상에 올라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들, 지나가는 사람들, 저마다의 삶.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영화 같아요. 그래. 하지만 이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나든 나는 지금 이 장면이 가장 좋아. 하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선생님, 우리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요. 큰일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이렇게. 응.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멈춘 듯 평온했다. 이제 그들에게 사랑은 누군가에게 증명할 일이 아니었다.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누가 축복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함께 숨쉬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조용한 걸음이야말로 그들이 세상 앞에서 선택한 가장 단단한 방식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히 깊어지고 있었다.